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말당 김중현입니다. 종말은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오나요? 왠지 수직으로 있던 것들이 수평으로 다 쓰러지는 것이 종말이 아닐까. 서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면서 누워버리는. 오늘 저의 또 마음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 한 개짝을 먹을 것이다. 절대 안 심어. 심지는 않을 거고. 뭐를 심어요? 그러니까요. 사과 한 개짝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제가 고백하면서 오늘 종말당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말당의 당수인 김중혁 작가님과 함께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을 한번 다뤄볼까 해서 그냥 짧고 굵게 제목은 오늘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잡았습니다. 일단 용어 설명부터 해주셔야 되겠네요. 포스트가 무엇이고 아포칼립스가 무엇인가? 뭐 그냥 포스트라는 말은 이제 후라는 뜻으로 보통 써서 어떤 대재앙이 생기거나 아니면 핵전쟁 같은 것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퍼지거나 해서 인류 문명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 그 이후의 세계를 놓고 해서 이제 주인공들이나 혹은 사람들의 활약을 그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SF 영화의 하위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이라고 지칭하는 영화들이 있는 거죠. 아포칼립스가 다분히 종교적인 느낌의 용어이기도 하고 신이 이 지구를 벌하고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릴 거라는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다룬 게 어쩌면 이런 장르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장르의 소장르의 명칭 그대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의 문명이 치명타를 입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미래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인류의 문명을 거꾸로 뒤돌려버리는 어떤 대재앙 이후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문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기준에서 보면 과거를 다루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미래 설정이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는 또 과거적인 부분들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그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뛰어난 어떤 그런 미술적인 아이디어들이나 세계 창조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소품들을 보는 것도 재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인간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문명들이 극대화된 발전을 이루었을 때 이런 아포칼립스가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약간 어떤 영화들은 중세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디까지 돌아가는지를 가늠하는 것도 어쩌면 이 장르의 매력 같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재앙이 닥친 이후니까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석유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식량을 놓고 싸우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극심한 갈등 상황들을 보통 영화가 다루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관객들이 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을 좋아하는 걸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데 공포 영화 속은 이제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끔찍해하지만 일단 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객석에 앉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 재앙 이전의 세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앙 이전의 세계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안도감 같은 것이 장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보는 심리는 그런 심리하고 비슷합니다. 당신이 무인도에 간다면 뭘 들고 갈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아야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이 장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절멸하고 혼자 남는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어떤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가정, 상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장르가 가지고 있는 쓸쓸함도 있지만 안도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실 영화라는 걸 알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분류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영화들 떠오르세요? 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본 브리핑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다 늘어놓을 필요가 없군요. 뭐 짧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는 나는 전설이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뭐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뭘 하며 지내는가. 개 한 마리와 함께 운동하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건 저런 느낌이 아닐까? 저렇게 조용하고 황폐하고 쓸쓸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풍경을 제일 잘 그려낸 영화가 저는 나는 전설이다 같더라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나는 전설이다와 월이 합치면 그렇죠. 그 영화도 다 떠나거나 로봇 하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루게 될 작품은 오늘은 이제 두 편의 약간 액션이 가미되어 있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하면 떠오르는 어떤 국내의 작품 두 편을 골랐고요. 바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리고 또 이제 설국열차 두 편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1분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고 싶어했던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를 1분 브리핑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궁금해지네요. 네. 지구가 멸망할 뭐 한 7가지 이유 이렇게 된 거군요. 멸망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림을 너무 이쁘게 그려가지고 미안하긴 한데요. 간직하고 싶어요. 왠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림이라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약간 분류를 해봤고요. 일단 제일 많은 이야기가 아마도 핵전쟁 혹은 그렇겠죠. 새로운 세계대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가 터미네이터, 오늘 다룰 매드맥스, 제가 또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중에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그런 약간 전쟁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 이 세 편을 제가 한번 골라왔고요. 그리고 외계와의 충돌도 어쩌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다루고 있을 만한 확률이 있는데 의외로 이 장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계가 와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프리 아포칼립스가 아닌가 라는 새로운 장르로 분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별개로 해놨고요. 외계 침공 굉장히 많죠. 우주전쟁이나 어벤져스 역시 외계 침공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요. 그리고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다룰 때 두 편이 저 떠오르더라고요. 소일런트 그린이라는 그 영화는 지구의 인구가 과잉되어서 인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소일런트 그린을 떠올리게 되고요. 정반대로 인구가 없을 때 떠오르는 영화가 바로 칠드런 오브 맨이더라고요. 더 이상 인구가 재생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 아포칼립스는 워킹데드하고 나는 전설이다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워킹데드는 약간 뭐 다른 시리즈이긴 하지만 그리고 바이러스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설정도 꽤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12 몽키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의 반란, 기계들이 인류를 먹어 삼킬 것이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상이변에 대한 영화도 꽤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설국열차하고 인터스텔라인 것 같아요. 오늘 다룰 설국열차 역시 핵전쟁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기후에 대한 문제가 더 표면적으로 두드러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이후로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에서 보통 삼는 그 소재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인간의 잘못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계와의 충돌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인간이 미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 종들이 갖고 있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속성 때문에 초래되는 그런 위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계몽적이면서도 사회 비판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어쩌면 미래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현재의 어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이 장르의 속성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이 복잡해서 안 그린 또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인간 아닌 다른 종이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다. 혹성 탈출이 아마도 그런 식의 장르일 텐데. 스포일러 하신 거 아니에요? 지구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차라리 이렇게 해버릴게요. 다 해버릴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구가 멸망할 이유. 이 말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그럼 기상이변이고 하나는 핵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된 두 편 영화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is by my hand. You arise from the ashes of this world. I want them. Go!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매드맥스입니다. 분노의 도로라는 보통 부제를 넣어서 말을 하는 네. 매드맥스. 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정말 이 작품은 참 다양한 의미에서 괴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든 영화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한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배짱과 야심과 뭐 등등등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진짜 재밌는 영화가 아닌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원작 팬들한테는 매드맥스 시리즈 1, 2, 3편 중에서 이제 보통은 매드맥스 2를 최고작으로 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약간 1, 2, 3편하고 이제 결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1, 2, 3편에 이어지는 4편이라기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이어지는,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매드맥스 시리즈를 만든 3편의 역량을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정말 조지 밀러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대작이면서 괴작이죠. 사실 이제 매드맥스 시리즈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드맥스 2편이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시리즈 자체가 워낙 그러기도 하고 이 작품이 그렇기도 하고 카체이스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떤 한두 편의 영화가 이제 그렇게 카체이스로 이제 말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볼리트도 있고 뭐 프렌치 커넥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카체이스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카체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네. 저희가 그 자동차 액션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하게 맞아요.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일단 황폐화된 지구 어떤 게 남아 있을까? 보통 우리가 상상하면은 사막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사막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사막을 어떤 차가 달려간다. 근데 그 차 뒤로 수많은 차들이 쫓아온다. 이 이미지가 어쩌면 매드맥스의 이미지이고요. 그게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화를 보다 보면 극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약간 기계처럼 느껴지고, 예를 들면 임모탄 같은 이제 뭐 아이언 마스크를 쓰고 있다든가 악역이, 혹은 뭐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엔진 문신을 새긴다든가, 인간은 그렇게 보이고 반면에 이 차 하나하나는 캐릭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재앙을 버티고 이제 살아남은 것이 인간들도 있지만, 이 차들도 원래 그 대재앙 이전부터 있었던 차들이고, 이 대재앙 이후에 살아남은 생명체처럼 이제 만약에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차량 하나하나가 캐릭터 같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더 훨씬 더 멋지게 SF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이제 사실은 담겨 있는 이야기로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만, 시각적으로나 이 플롯을 따지게 되면 줄거리 요약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막에서 3일 동안 갔다가 오는 얘기예요. 한번 가고 한 번 돌아오면 영화 끝납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지금 간단하죠. 이 조지 밀러 감독이 얼마나 이 신업을 짜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걸 한 줄로 요약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한 줄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 진짜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상 조지 밀러는 무성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사는 정말 좋고요. 사실 이제 히치콕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일본 사람들이 내 영화를 영어를 전혀 모르면서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 영어를 몰라도 전체 진행을 할 수 있는, 네. 아마 조지 밀러가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예전에 조지 밀러가 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영화와 연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럼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조지 밀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영화에는 액션하고 추격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나미비아에서 찍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찍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지 밀러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고, 처음 영화를 찍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황량한 사막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간적인 특성에다가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을 이렇게 얹어서 자동차 추격전의 한바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사실은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정말 극단적으로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드맥스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압도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약간 노란색처럼 느껴지잖아요. 노란색의 어떤 그 모래먼지가 막 뽀얗게 있는 가운데 차가 막 달려가는데, 가운데는 큰 차가 달리고 옆에는 작은 차들이 마치 그 큰 차를 사냥하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큰 초식 동물이 막 도망가는데
작은 그리고 아주 사나운 여러 마리의 어떤 그 맹수들, 육식동물들이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이미지를 사실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 밀러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정말 배짱과 야심이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너무 지긋지긋해요. 네.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블루레이라든지 뭐 DVD라든지 네. 이렇게 서플먼트 영상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막 배우들이 막 놀란 척하고 막 이런 걸 같이 보면 웃길 정도잖아요. 네. 심지어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전후가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극 중에서 이제 보는 것 중에 CG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게 극 중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모래 폭풍이 네. 밀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CG고 일반적으로 CG는 보통 이제 SF인 경우에 뭔가를 만들어낼 때 CG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스턴트를 할 때 너무 위험하니까 줄 같은 걸 이제 안전장치를 매다는데 그걸 지우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우는 데 쓰는 CG를 쓴다든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직접 하게 되는데 저런 어려운 액션을 어떻게 했을까? 그 액션 스탠트를 담당한 사람들이 올림픽 뭐 예를 들면 메달리스트라든지 태양의 서커스. 그러니까 담당했던 태양의 분들. 서커스 했던 그 서커스를 했던 그 퍼포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대한 인간의 육체의 움직임들을 액션에 활용한 그런 멋진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워낙 액션이나 카체이스가 압도적이어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야기도 심플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모티브들은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장르적으로 약간 서부극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원래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서부극과 굉장히 유사한 장르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극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황량한 그 대지 위에서의 어떤 인간의 생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일단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역마차 같기도 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딱 그 매드맥스 자체가 극 중에서 약간 서부 영화에서 쉐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바깥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살다가 어떤 마을로 와서 그 마을에 문제가 있는 악당들을 해치우고 표표히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직업도 경찰이고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확고히 가진 것 같고 영화 속에서 남성성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는 어떤 여성성 그걸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애초에 이제 부인이 편집 기사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지 밀러가 설득할 때 이 영화는 여성이 편집해야 된다라고 아내를 설득해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건 극 중에서 보게 되면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을 영화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영화가 명확한 페미니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영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그 설정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임모탄이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어떤 전사들, 그 한쪽에는 여전사들이 또 있거든요. 네. 어쩌면 모성이 상징하는 어떤 여전사와 임모탄의 싸움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을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영화 제목이 매드맥스고 시리즈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은 보조인물처럼 느껴지고 네. 주인공은 퓨리오사처럼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면 그런 어떤 탈출을 하거나 새로운 구원을 찾거나 본향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성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액션들을 대부분 퓨리오사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 중에서 이제 사실은 톰 하디의 역할은 이 모든 일을 같이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보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극 중에 등장하는 이런 여성 전사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여성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맥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품는 건 실수야. 그러다 다 미쳐버려 라고 하지만 비관주의자죠. 퓨리오사는 희망을 품습니다. 네. 조금 사망을 건너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을 생각해보면 희망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네. 그러면서 맥스가 처음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히는 순간들이 어쩌면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Don't breathe.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화가 약간 신화적이면서 어떤 종교적인 측면들을 가진다는 건데 매드맥스 시리즈를 보면 3편에서의 영향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편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류의 문명이 이전으로 퇴행한 상태이고 그 어떤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계가 약간 어떤 그 신적인 지위를 극중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계로 상징되는 인류의 문명이 이전에 굉장히 그리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엇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의 세계관에 특히 이제 임모탄과 그 부하들인 워보이들의 세계관은 상당수가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고 영화가 드러내기도 해요. 천국 자체를 바랄라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사할 때 이제 기억할게 이런 말들을 하게 돼서 영화 개봉 때 이제 그 말 자체가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죠. 리멤버미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죽는 것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영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막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북유럽 신화의 어떤 전사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강하죠. 네, 북유럽 신화에다가 이 크롬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계 문명에 대한 어떤 숭배 같은 것이 합해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그런 역을 맡고 있는 것이 이제 눅스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은 사실은 너무 의미를 자기가 찾고 있기 때문에 종양에게까지 이제 이름을 붙이는 스타일의 인물이잖아요. If I'm gonna die, I'm gonna die historic on the Fury Road. I am awaited in Valhalla! 그러다가 사실은 진짜 휴머니즘에 눈을 뜨게 되고 가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로드무비로서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배우가 워낙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셜리스 테론의 그 멋진 모습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네. 또 톰 하디도 여기서 사실 저격을 맡아서 굉장히 자기 몫을 해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톰 하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어가지고 네. 이런 역할 잘 어울리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약간 얄팍한 목소리로 워터 이러면 느낌이 안 사는데. 왜 우리같이 그래요? 저는 달라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리고 셜리스 테론은 전 제일 멋있던 장면이 운전하다가 기름을 딱 묻힌 다음에 이마에 바르는 장면이 난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너무 여성 전사 같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 디테일들을 보고 있으면 네. 이 사람들은 정말 혼자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톰 하디를 왜 캐스팅했냐고 조지 밀러한테 물었더니 인상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이 배우에게는 있다. 그게 매드맥스에 어울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터졌구나. This chaos. This is the world. The train saved humanity. The engine lasts forever. The population must always be kept in balance. I said sit down! This is disorder. I'm not a leader. You're already a leader. This is your destiny. 네, 그 다음 작품으로 소개드릴 작품은 설국열차입니다. 네, 곧 봉준호 감독의 또 신작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봉준호 감독 특집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설국열차를 이렇게 또 살짝 근데 어떻게 그리고 보면 매드맥스를 붙인 거네요. 봉준호 감독님 저희가 몇 번 말을 했던 것처럼 네. 지금까지 모든 작품들 중에 실망했던 작품이 있나? 덜 좋은 작품은 있지만 맞아요. 실패한 작품 없다고 생각이 들 저도 그렇게 정도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대가가 됐죠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한국의 젊은 그 감독, 예비 감독 지망생들한테 어떤 감독처럼 되고 싶냐라고 하면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봉준호 감독이 아닐까? Parasite of Bong Joon-ho. 왜냐하면 대중적인 인기로나 팬들이나 아니면 영화의 어떤 그런 폭넓게 수용되는 그런 열광하는 어떤
팬들이나 등등까지 사실은 다 네, 아주 작은 영화의 코미디, 그러니까 데뷔작에서 보여준 그런 코미디부터 가장 큰 영화인 설국열차, 그리고 흥행을 그렇게 성공한 괴수물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의 영화를 다 성공시켰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떤 분들이 약간 혼동되시는 부분도 있는데 설국열차는 한국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보통 영화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한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한국의 제작사가 만든 그리고 한국 감독이 만든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극 중에서 한국 배우는 사실상 2사람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영화로 여태까지 400억이 넘는 그런 제작비를 들여서 또 더군다나 단순히 제작비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루는 이야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 감독이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야심으로 가장 크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에 위치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배우의 면면을 보는데 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구나. 정말 이 명배우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전부 얼마 정도의 개런티를 지급했을 것 같아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50억은 들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쓰시죠. 90억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86억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사실은 어떤 한 극 중에 등장하는 배우들에게 개런티 지급한 걸로도 한국 영화의 기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송강호라든지 고화성 같은 그런 대표적인 한국의 배우들이 뭐 틸다 스윈튼이라든지 크리스 에반스라든지 뭐 옥타비아 스펜서라든지 이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들하고 함께 합을 이루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들이 있죠. 그 설정 자체를 일단 근미래 혹은 뭐 암울한 미래를 다루고 있고 미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할까? 번역기가 있고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목이 갖다 대면 이게 된다. 처음에는 그 설정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소통이 되잖아요.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편집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 국적이 섞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영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봉준호라는 예술가가 예술가는 일종의 조물주인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 그 세계의 전체적인 구상과 그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와 그 세계를 구성하는 디테일을 만들어낸 그 총합적인 방식으로 그 세계를 즐기는 거, 그걸 보면서 뭔가 또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And completes one circle every year. Impervious to the extreme cold of the Arctic and the scorching heat of the African desert, Wilford's medical train is self-sustaining and possesses the most sophisticated design and advanced technology known. As hard as it is to believe.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배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기차를 찍으면 기차만이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 영화 역사에서 영화가 최초의 카메라가 찍은 것이 기차가 도착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파리 근교의 라시오타라는 역에서 1895년에 찍은 것이 영화의 최초의 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기차의 도착이라는.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영화는 유달리 기차라는 운송기관에 대해서 일단 편애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기차가 등장하게 되면 기차의 모습 자체가 일단 사각지니까 그 자체로 프레임 같고 기차마다 있는 그 창틀 자체도 약간 영화의 프레임 같은 느낌이 있고요.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찍으면 이상하게 시각적으로 시간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영화는 거기다가 세상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남은 것은 기차가 영원히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 안에 남아있는 인류가 전부 있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랑스 원작 만화의 설정을 갖고 와서 황홀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거죠. 한편으로는 기차가 달리고 있는 공간은 횡적인 공간을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걸 그대로 세우면 이 영화의 철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 구조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 상위층, 권력층이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게 계급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 계급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향점 같은 것들이 어쩌면 눕혀놓은 걸 이렇게 열차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설국열차가 옆으로 펼쳐놓으면서 한 계급 얘기를 정반대로 수직으로 펼쳐놓으면서 한 계급 얘기가 바로 이번에 개봉한 기생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못 보셨죠?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네. 두 영화를 사실은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설국열차와 기생충은 사실은 앞뒤 같은 느낌이 있고 설국열차는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넓게 펼친 영화라면 이 영화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핍진하면서도 이렇게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닐까. 저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계속 할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백질 블록 먹는 것처럼 거기서 뭐 먹어요?
네,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일단 기차의 칸칸 모두 26칸이지 않습니까? 네. 칸칸마다 별게 다 있잖아요. 무슨 클럽 칸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실 칸도 있고 네.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일단 시각적으로 있었어요. 네. 시각적으로 일단 제일 아래쪽, 제일 뒤쪽에 꼬리칸에서부터 이제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꼬리칸은 거의 무채색이잖아요. 흑백에 가까운 맞아요. 까만색과 흰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흰색도 거의 없어. 왜냐하면 가난을 찌들어 있기 때문에 가난을 찌들었다는 것은 어두운 컬러로 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나아갈수록 빛과 색감이 더 많아지는 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가난과 부에 대한 알레고리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세팅이 이 영화는 계급투쟁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꼬리칸에서 이제 모반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 맨 앞칸으로 추정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상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향해서 이제 모반이나 혁명을 일으켜서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너무 잘 보여준 이 영화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횃불을 들고 이어달리게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장면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영화의 내용으로도 본다면 일단 기차의 진행 방향은 앞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칸에서 모반을 일으켜서 횃불을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으로 이어달리기를 하는 데다가 그 성화봉송처럼 그 불을 전달하는 그 방향이 기차의 진행 방향하고 같죠. 근데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은 역방향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럼 만약에 기차에 달리는 방향을 역사의 방향이라고 본다면 이 이야기나 이런 동선들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서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계급투쟁에 관한 이야기, 계급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영화가 하려고 했구나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 보고 나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계급투쟁 같은 어떤 뜨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나서 인류라는 종 전체의 운명이나 혹은 그것을 전체에 어떤 그 개입되는 어떤 자연의 순환 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훨씬 더 차갑게 바라보는, 냉정하게 쳐다보는 그런 자연의 시선, 예를 들면 일종의 사회생물학적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일단 남궁민수라는 캐릭터가 아니요, 냄콩민수죠. 냄콩민수가 계속 크로놀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크로놀이라고 하는 그 인화 물질의 환각성 때문에 중독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여기 중독돼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크로놀이 상징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기차의 진행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방향에 계속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그 방향을 틀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개개인의 어떤 그 운명들이 있을 수 있고 개개인을 전부 다 포괄하는 인류의 운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인류라는 종의 운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충돌해요. 한 명은 살고 죽고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처절한 어떤 자기의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 속에 있는데 그걸 전체를 사실은 감싸주는 어떤 인류라는 어떤 종의 운명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더 큰 시선이 있는 게 인류라는 종의 운명을 포함한 자연의 어떤 순환적인 논리적인 시선이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인물들이 각각 대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개개인의 운명의 핵심은 사실은 주인공인 커티스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것 같고 인류라는 종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윌포드라는 인물이고 그러면서 자연의 시선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텍스트 바깥에 있는 인물 같은 것이 바로 송강호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가 어떤 세 가지 층위 정도로 보이기도 하죠. Let's go. 그리고 기차라는 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닫혀 있는 공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닫힌 생태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인류가 그동안 어떤 것을 잘못해왔고 권력자들 혹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부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걸 닫힌 생태계에서 보여줌으로써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지구를 돌면서 여행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혁명적인 제안을 하는 그렇죠. 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재밌는 장면들도 많았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 뭐라 그럴까 기차가 이렇게 크게 국경을 돌 때 저격하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진짜 멋있죠. 그리고 저 장면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 스타일의 우리 또 유머를 또 굉장히 팬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었던 건 서로 막 격투를 벌이면서 정말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카테리나인가요? 그 다리를 지나게 될 때 거기가 이제 새해 기점을 잡잖아요. 그 순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잠깐 쉬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이 사실 굉장히 엉뚱하면서도 흥미로운 유머가 아니겠는가. I hate getting older. I fucking hate it. Beat it, Gordo! Everybody down! Hang on! 그리고 또 하나 뭐 이 설국열차를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단백질 블록을 보면서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양갱을 떠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고 난 이후에 많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시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진짜 한국의 식품사에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영화 이후로는 양갱 먹기가 어렵고 옥자 이후로는 돼지고기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뷔작부터 지하실에서 라면 끓여 먹는 장면부터 뭔가 이 먹을 게 없는 시대에 매드맥스에서는 뭐 그런 모유를 먹는다든지 뭐 물을 뭐 아쿠아콜라라고 부른다든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어떤 걸 먹고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디테일한 묘사야말로 감독이 종말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두 편의 멋진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 더 좋아하십니까? 어려운데요. 오늘은 작품 완성도보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정말 이후의 세계 혹은 인간의 멸절 이후의 세계관을 어떻게 잘 담았는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저한테는 좀 더 세계의 정말 이후를 담은 것 같은 약간 황폐함 같은 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매드맥스가 좀 더 마음이 끌렸고요. 최고 장면도 매드맥스에서 꼽고 싶은데요. 일단 액션이 너무 처절해가지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칠 수 있는가를 정말 수직과 수평의 액션으로 보여준 것 같고 특히 후반부에 그 트레일러가 이제 가고 수많은 차들이 쫓아오면서 이루어지는 액션, 그러니까 수많은 그 장대와 뭐 총과 작살과 이런 액션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그 이후에 그 액션 장면들을 그 장면 충분히 뭐 그렇게 당연한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두 편 중에서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더 좋아하고요. 더 물론 설국열차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그런 작품으로 꼽고 싶고요. 저도 장면을 매드맥스에서 꼽아야 되는데 저는 장면이 조금 다르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꼽은 장면은 이제 워낙 카체이스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찬사를 바치기도 하니까 저는 의외로 와 저분은 진짜 액션 연출에 통달했구나 이렇게 느낀 장면이 뭐였냐면 극 중에서 이제 여성이 이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막에서 물 같은 걸 먹기도 하고 약간 샤워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매드맥스가 총을 겨누어서 물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액션 시퀀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눅스도 있거든요. 눅스는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쇠사슬로 묶여서 이렇게 따라오는. 그렇죠. 그 총을 겨눈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물을 달라, 사슬을 끊어달라 이러다가 이제 퓨리오사가 달려들면서 이제 액션이 시작되는 그 시퀀스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이제 액션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총을 겨누고 있고 뭘 하려고 하면 언제 액션이 시작될까 굉장한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긴장을 지연시키거나 지속시키는 방식으로서의 뛰어남. 그러다가 정에서 동으로 바뀌는 순간에 어떤 폭발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람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액션을 굉장히 잘하는 퓨리오사가 있고 액션을 잘 못하는 5명의 보호받는 여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도 이 둘이 싸우고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세를 해가지고 사슬을 당긴다든지는 액션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다가 또 눅스가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 액션의 4가지 지점들이 뒤얽히게 되는데 그럴 때 다루게 되는 액션의 디테일부터 동선까지 그러면서 리듬까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진짜 액션 연출의 장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로 두 편의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물 마시고 싶어요. 갈증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기 제일 싫었던 게 임모탄이 물을 주는 방식이 좀 효율적으로 줘야 되는데 물을 뿌려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물을 막 쓸 때 해방감도 있지만 저 아까운 물을 막 이러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마시는 거예요?